그 사진을 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앞에 있었던 것이다.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이었다.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고 형광등은 낮게 깔린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소독약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와 폐를 채웠다. 겨울 공기는 습했지만 복도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은 차갑고 딱딱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걸었고 내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안에서 나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간병인이었는데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살짝 고개를 숙였다. 목례였지만 눈은 내 얼굴을 피했다. 나는 그게 익숙한 태도라고 생각했다. 요양원에 처음 오는 노인을 대하는 방식. 조심스럽고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그런데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미세했지만 분명히 떨렸다. 이불을 펴주려다 멈춘 손끝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나는 그걸 보았지만 묻지 않았다. 요양원에 온 첫날 누구에게든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다시 이불 끝을 정돈했다. 그 동작이 조금 느렸다.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윤희는 내 약을 가져왔다. 손에 든 쟁반 위로 물컵과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걸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쟁반 아래 무언가가 미끄러졌다.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윤희는 황급히 몸을 숙였다. 사진을 주워들고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았다. 놀람도 당황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재빨리 가슴 주머니에 넣었고 내 얼굴을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녀의 손에 가 있었다. 사진을 주머니에 넣을 때 보였던 그 손의 모양. 얇고 긴 손가락.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난 작은 흉터. 나는 그 손을 안다고 느꼈다. 아니, 알았던 것 같았다.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손. 언젠가 잡았던 손. 그런데 기억이 흐릿했다. 윤희는 곧 방을 나갔고 나는 홀로 남아 창밖을 보았다. 밤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는 앙상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흔들렸다. 나는 약을 먹지 않았다.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내 손도 떨렸다는 게 이상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다시 왔다. 이번엔 식판을 들고 왔는데 죽 한 그릇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식판을 내려놓고 내 이불을 다시 정돈했다. 손놀림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대신 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윤희가 말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날씨보다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낮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막혀 있는 목소리. 말을 하면서도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목소리. 나는 묻고 싶었다. 사진 속 아이가 누군지. 그 손의 흉터가 어디서 난 건지. 왜 내 앞에서 떨었는지. 하지만 목이 막혔다. 질문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죽을 떴다. 윤희는 잠시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다 다시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엔 확실히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윤희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복도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다. 나는 죽을 먹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자꾸만 윤희의 손이 떠올랐다. 그 손끝, 그 흉터, 그리고 사진. 흑백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게 누군지 알 것 같았다. 내 손이 또 떨렸다. 이불 끝을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손끝이 낯설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사흘이 지나면서 요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낯선 천장이 먼저 보이는 건 여전했다. 형광등의 낮은 윙윙거림,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카트 소리, 멀리서 들리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는 신호들이었다. 윤희는 매일 아침 7시에 찾아와 노크 없이 문을 열었지만 발소리만큼은 조심스러웠고 커튼을 걷고 창문을 살짝 여는 그 동작이 마치 의뢰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서 실내의 무거운 공기를 밀어냈고 나는 그제야 몸을 일으켜 등을 기댈 수 있었다. 윤희가 내 등 뒤에 베개를 하나 더 받쳐주는 동안 나는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베개를 받치는 각도, 이불을 정리하는 순서, 물컵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까지 모든 게 정확하고 일정했다. 오늘은 죽이 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에 든 식판에서는 김이 피어오르는 중이었다. 윤희는 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김을 불어주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식힌 뒤에야 다시 식판에 내려놓으며 나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내 음식의 온도를 이렇게까지 확인해 준 게 언제였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고 아들도 며느리도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다. 윤희는 식판을 내 앞에 놓고 조용히 물러서며 창가로 걸어가더니 창틀에 앉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넣으니 따뜻했지만 뜨겁지는 않은 딱 적당한 온도였다. 맛은 없었지만 목 넘긴 만큼은 부드러워서 삼키는데 어렵지 않았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는 동안 윤희는 창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다 드셨으면 제가 치울게요. 그녀가 말하며 식판을 들고 나가려 할 때 나는 문득 물어보고 싶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러느냐고.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윤희는 문을 닫고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에도 윤희는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엔 세탁된 옷을 들고 와서는 깔끔하게 개어진 옷을 서랍에 넣으며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빨랐지만 거칠지는 않았고 옷깃을 펴고 소매를 가지런히 하는 모습을 침대에 앉아 지켜보는 동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내 옷을 색깔별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흰색, 베이지, 회색 순서로 나란히 놓는 모습이 마치 내 취향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이 카디건은 구김이 좀 있어서 다시 다려드릴게요. 윤희가 말하며 카디건을 들고 일어섰을 때 나는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말한 적도 없고 자주 입은 것도 아닌데.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베개 높이는 괜찮으신가요? 그녀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불편하지 않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나를 너무 세심하게 챙긴다는 느낌, 그게 오히려 불편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익숙해서 불편한 걸까? 저녁 무렵 윤희는 담요를 들고 또 나타나서는 밤에 쓸 담요라며 침대 끝에 놓더니 내 발끝을 살폈다.
양말이 벗겨져 있는 걸 발견한 그녀는 말없이 다시 신겨주려 했고 나는 그걸 말리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내 발목을 감쌌을 때 느껴진 온기가 이상하게 익숙해서 가슴이 답답했다. 그 손의 감촉, 엄지손가락으로 발목을 감싸는 방식, 심지어 손가락 사이의 온도까지 모든 게 낯설지 않았다. 이런 건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고 윤희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지만 금방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습관이었어요. 습관. 그 말이 귀에 걸렸다. 누구에게 하던 습관일까? 담요를 정돈하고 일어선 그녀의 뒷모습에서 어깨가 약간 처진 게 보였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뒤태가 왠지 쓸쓸해 보여서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나무의 그림자가 벽에 들이운 채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렀다. 나는 담요를 만져봤다. 부드럽고 따뜻한 게 윤희가 미리 데워온 담요인 것 같았다. 누가 이런 걸 해줄까?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원래 이런 걸까? 아니면 윤희만 특별한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고 어디선가 간병인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던 중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내 방 앞에 섰다. 발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지만 누군가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기척이 느껴졌고 그 기척이 왠지 윤희인 것 같았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다. 나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동안 윤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침대 옆에 선 그녀는 담요를 다시 덮어주며 내 어깨까지 올려덮고 구석을 정돈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담요를 만지는 손, 내 어깨를 스치는 손끝,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담요를 다 덮고 나서도 곧바로 나가지 않고 내 곁에 서 있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1분쯤 지났을까? 2분쯤 지났을까? 미안해요. 윤희가 속삭이듯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무엇에 대한 미안함일까? 나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녀의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지고 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눈을 뜬 나는 천장을 다시 바라봤다. 여전히 낯선 천장이었지만 담요만큼은 따뜻했고 손끝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누구의 온기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무엇에 대한 미안함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복도도 조용한 시간이었는데 그녀는 커튼을 걷지 않은 채 조용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베개를 정돈하고 물컵을 채우고 창가에 먼지를 닦는 모습을 침대에 누운 채로 지켜보는데 문득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또다시 들었다. 그녀는 서랍 위에 놓인 내 안경을 닦고 있었고 안경 다리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닦는 모습에서 정성이 느껴졌다. 오늘은 컨디션 괜찮으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사실 괜찮지 않았다. 밤새 잠을 설쳐서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했지만 괜찮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았다. 윤희가 물컵을 내 곁에 놓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온기가 손등에 남았고
나는 그 손을 봤다. 얇고 긴 손가락,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작은 흉터, 손톱 옆에 작은 상처까지 그 손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언제 본 손일까? 어디서 본 손일까? 윤희는 물러서더니 방을 나가려다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고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혼자 남은 나는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시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어야 했다. 물 위로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끝이 스쳤던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나흘째 되는 날 윤희는 내게 산책을 제안했다. 날씨가 좋은데 밖에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말했을 때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말을 삼켰다. 간절한 눈빛이었다. 마치 나를 밖에 데리고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윤희는 내 카디건을 가져와 입혀주었다. 소매를 끼울 때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고 그 온기가 또다시 낯설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 1층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윤희는 내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내 걸음에 맞춰주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고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봤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환자와 간병인. 그런데 왠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니 햇살이 따뜻했다. 요양원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다. 윤희는 나를 벤치에 앉히고 옆에 함께 앉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찬바람은 아니었고 봄 기운이 섞인 바람이었다. 나무 사이로 새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차 소리도 들렸다. 여기 좋죠? 윤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다. 오랜만에 밖 공기를 마시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윤희는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내 무릎에 덮어주었고 물통도 꺼내 내 옆에 놓았다. 목마르시면 말씀하세요. 그녀가 말했을 때 나는 문득 물어보고 싶었다. 윤희 씨는 가족이 있나요? 내 질문에 윤희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고 멀리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가족이 없으세요? 네. 혼자예요. 혼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만지작거렸고 나는 그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녀가 덧붙였을 때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무언가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고 그걸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햇살이 따뜻했다. 윤희는 가끔 나를 힐끗 보았고 나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읽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들어가실까요? 윤희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고 윤희는 재빨리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 그 손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고 그 온기가 또다시 익숙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를 걷는 동안 나는 윤희의 손을 계속 봤다. 내 팔을 잡고 있는 그 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흉터, 손가락 마디의 모양까지 모든 게 낯설지 않았다. 그게 무서웠다.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게 더 무서웠다. 방에 도착해서 침대에 눕자 윤희는 담요를 덮어주고 물컵을 확인했다.
푹 쉬세요. 저녁 때 다시 올게요. 그녀가 말하고 나가려 할 때 나는 그녀를 불렀다. 윤희 씨. 그녀가 돌아봤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 것 같다고, 당신의 손이 낯설지 않다고,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을 때 윤희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아 천장을 봤다. 그녀의 손끝이 스쳤던 그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고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새벽이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는 아직 조용한 상태였다. 나는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목이 말라서 침대 옆 탁자를 보니 물컵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언제 채워놓은 걸까? 윤희가 새벽에 다녀간 모양인데 내가 자는 동안 조용히 들어와서 물을 채우고 나간 것 같았다. 방 안을 둘러보니 어제 벗어놓았던 카디건이 깔끔하게 개어져 의자에 놓여 있었고 창가에 먼지도 닦여 있었다. 윤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베개의 각도까지 조정되어 있었고 이불 끝도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마치 누군가 내 잠을 지켜준 것처럼 느껴졌다. 물을 마시려고 몸을 돌리는데 책상 위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이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모서리가 낡아 헤어진 게 오래된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사진이 낯설지 않았다. 윤희가 떨어뜨렸던 그 사진이 분명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가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 품에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건 나였다. 젊은 시절의 내 얼굴, 25쯤 되었을 때의 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는데 그 웃음이 지금의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를 봤다. 아기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만큼은 또렷하게 보였고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윤희의 눈이었다. 아기의 눈과 윤희의 눈이 똑같았다. 그 또렷한 눈동자, 약간 처진 눈꼬리, 길게 뻗은 속눈썹까지 모든 게 일치했다. 사진을 든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그때 문이 열렸다. 윤희가 들어왔다. 손에 식판을 들고 있었고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말하려던 그녀는 내가 사진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멈췄다. 식판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리며 사진과 나를 번갈아 봤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다. 윤희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저 입술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든 채 그녀를 바라보면서 사진 속 아기와 지금 눈앞에 선 그녀의 얼굴을 계속 비교했다. 눈, 코, 인매, 얼굴 윤곽까지 모든 게 사진 속 아기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윤희는 천천히 식판을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떨었고 식판이 탁자에 닿을 때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시계 초침 소리와 겹쳐지면서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건 윤희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잠겨 있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나를 보면서 또다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았다. 그건 제 어머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귀가 멍했고 눈앞이 흐려졌다. 윤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사진 속 내가 안고 있는 아기, 그 작은 생명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윤희는 사진을 가져가려고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면서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다.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지만 흘리지는 않았고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혀서 말을 꺼내려 해도 숨만 나왔고 목구멍에서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아팠다. 윤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지면서 그녀도 울음을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25의 나. 미혼모였던 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없었던 나. 아기를 안고 서 있던 복지관 앞에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겨울이었다. 아기는 담요에 쌓여 있었지만 계속 울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찢는 것 같았다. 복지관 문 앞에 아기를 내려놓았다. 담요를 다시 한번 여미고 아기의 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나를 봤다.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한다. 맑고 투명한 눈빛. 나는 돌아섰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세게 내렸고 빗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덮었다. 복지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어머, 아기가 왜 여기?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뛰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 끝까지 뛰어갔고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면서 하늘을 봤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에 젖은 옷이 무겁게 눌렸고 신발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발이 차가웠다. 그날의 냄새가 지금도 생생하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 차가운 빗물 냄새, 그리고 아기의 냄새. 밀크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아기 냄새가 내 옷에 배어 있었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울었다. 눈을 뜨니 윤희가 여전히 서 있었다. 현재로 돌아왔다. 윤희는 내 앞에 서 있었고 사진은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참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사진 속 아기가 자라서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확실했다.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윤희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식판을 가리키며 한 걸음 물러섰고 나는 여전히 사진을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었다. 사진 모서리가 손에 눌려 구겨지고 있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다. 천천히 드세요. 죽이 식기 전에. 그녀가 덧붙이며 방을 나가려고 등을 돌렸다. 그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굳어 있는 게 보였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녀를 불러야 했다. 말을 해야 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입술만 떨렸다. 윤희가 문을 열었다. 천천히 열리는 문 너머로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들어왔고 그 빛 속으로 윤희의 뒷모습이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나는 혼자 남았다.
손에 든 사진을 다시 봤다. 사진 속 내가 웃고 있었다. 환하게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는 내 얼굴이 낯설었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이 아기를 두고 떠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걸. 밤마다 그 아기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서 내 앞에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걸. 창밖으로 햇살이 더 밝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침이었다. 요양원이 깨어나는 시간이었고 복도에서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식판에서 올라오던 김은 이미 사라졌고 죽 위로 얇은 막이 생기고 있었다. 죽 냄새가 났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기의 눈이 나를 봤다. 그 눈이 윤희의 눈이고 윤희가 바로 내 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숨쉬기가 힘들었고 목이 메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사진이 따뜻했다. 아니, 차가웠다. 사진 자체는 차가운 종이었지만 내 손에 온기가 전해지면서 따뜻해지고 있었다. 윤희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알았다. 왜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지, 왜 밤마다 몰래 와서 담요를 덮어주는지, 왜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떨었는지, 왜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버려진 아이가 엄마를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낯설지 않았을 때 이미 느꼈어야 했다. 그녀의 눈을 봤을 때 알았어야 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내가 저지른 죄를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진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힘을 빼려 해도 빠지지 않았다. 사진이 더 구겨지고 있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다. 이 사진을 놓으면 윤희까지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냉정한 소리가 방을 채웠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듯 앉았고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고 오래된 사진 특유의 거친 표면이 손끝에 닿았다. 아기의 뺨 부분을 만졌다. 부드러웠던 그 뺨, 따뜻했던 그 작은 얼굴, 지금은 종이 위에만 남아 있었다. 죽은 완전히 식었다. 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고 죽 표면이 굳어가고 있었다. 윤희가 정성껏 온도를 맞춰서 가져온 음식이었다. 그녀가 여러 번 불어서 식히고 숟가락으로 저어가며 확인한 음식. 하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 햇살이 더 밝아지면서 방 전체를 밝혔다. 창밖에 나무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사진 위로도 햇살이 떨어졌다. 사진 속 내 얼굴이 더 또렷해 보였고 아기의 얼굴도 선명해졌다. 세상에 남은 소리는 시계 초침뿐이었다. 내 손안의 사진이 내 심장보다 따뜻했다. 하루가 지났다. 새벽이 다시 왔고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어제와 달리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제 그대로 식은 죽이 놓여 있었고 죽 위로 굳은 막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손 안의 사진이 체온으로 따뜻해져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간병인들의 발소리도 카트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었고 요양원 전체가 잠든 것처럼 고요했다. 나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고 그 눈을 보면서 윤희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다.
윤희는 새벽마다 이 방 앞을 서성였다. 어젯밤에도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든 노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눈매, 코끝, 입술의 곡선까지 모든 게 같았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걸.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했다. 문이 열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리는 문 너머로 윤희가 들어왔다. 손에는 식판이 없었고 빈손으로 들어온 그녀는 문을 닫은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피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고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을 걷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그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윤희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에서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고 손은 창틀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처음으로 사진을 손에서 놓았는데 손이 텅 빈 것 같아서 어색했다. 윤희는 그 소리를 듣고 살짝 돌아봤다가 다시 창밖을 봤고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지켜봤다. 그 코, 그 인매, 그 턱선까지 어쩌면 내 젊은 시절과 닮아 있을까? 식사 드셔야 해요.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다시 문을 열고 나갔다. 곧 식판을 들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죽이 아니라 미음이었다. 어제 죽을 먹지 못한 걸 알고 소화하기 쉬운 걸로 준비한 모양이었다. 식판을 탁자에 내려놓는 윤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미음을 떠보더니 그냥 다시 내려놓았다. 입김을 불지 않았다. 예전처럼 온도를 확인하려는 동작도 없었고 그저 식판을 내 앞으로 밀어놓고 한 발짝 물러섰다. 식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평평했지만 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밤새 사진을 쥐고 있어서인지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숟가락을 잡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윤희가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내 손에서 숟가락을 가져가더니 미음을 떠서 내게 건넸다. 숟가락을 건네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고 그 순간 온기가 전해졌다. 따뜻했다. 윤희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손등에서 손목으로, 팔로, 가슴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붙잡고 있었다. 복지관 앞에서 아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아기가 내 검지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다.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지만 힘은 강했고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놓지 않으려 했다. 나는 손가락을 빼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조금씩 힘을 빼면서 손가락을 빼냈다. 아기는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눈을 뜨니 윤희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글썽이는 게 보였지만 흘리지는 않았고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윤희의 손을 봤다. 이제는 작지 않은 손이었고 얇고 긴 손가락에는 일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흉터, 손등의 작은 상처들, 손톱 옆에 갈라진 피부까지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손이 내 딸의 손이었다. 복지관 앞에서 내 손가락을 붙잡았던 그 작은 손이 자라서 지금 내 앞에 있었고 그 손이 나를 돌보고 있었다. 미움을 식히고 담요를 덮고 밤마다 와서 나를 지켜주던 그 손. 많이 추우셨죠, 엄마? 윤희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고 엄마라는 그 한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눈물을 참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고 내 눈에도 무언가 맺히는 게 느껴졌다. 이제 괜찮다.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간신히 나왔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윤희는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리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고 그저 나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어색했지만 따뜻했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조여왔다. 윤희는 미음 그릇을 다시 들어 한 숟가락 떠서 내게 건넸다. 나는 받아서 입에 넣었다. 미음은 미지근했지만 목넘김이 부드러웠고 삼키면서 목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다. 윤희는 또 한 숟가락 떠서 건넸고 나는 받아 먹었다. 그렇게 몇 숟가락을 먹는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미음 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윤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담요를 가지러 가는 것 같았는데 옷장을 열더니 두꺼운 담요를 꺼내와서는 내 무릎 위에 펼쳐주었다. 담요가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가슴까지 올라왔다. 윤희는 담요 끝을 정돈하면서 내 어깨를 살짝 눌러주었고 그 손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다. 담요를 다 덮은 윤희가 내 손을 봤다. 침대 옆에 놓인 내 손을 보더니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포겠다. 윤희의 손이 내 손을 덮었고 그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손을 움직여 그녀의 손을 감쌌다. 서로의 손이 겹쳐진 채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방 전체를 밝혔고 침대 위로, 우리의 손 위로, 사진 위로 햇살이 떨어졌다. 사진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사진 속 아기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윤희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의 온기가 점점 더 깊이 전해지면서 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고 오랜 시간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윤희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마음을 울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병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다. 요양원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우리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윤희는 손을 놓지 않았고 나도 놓지 않았다. 햇살이 더 밝아졌다. 방 안가득 빛이 차올랐고 그 빛 속에서 윤희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다. 사진 속에서 내가 짓던 그 미소를 윤희가 짓고 있었고 그 미소 속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그녀가 겹쳐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윤희가 천천히 손을 놓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더 활짝 열었고 방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고 그 빛이 내 얼굴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윤희가 말하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어제와는 달리 어깨가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조금 가벼워 보였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뒤돌아봤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말한 것 같았다. 윤희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윤희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나는 사진을 다시 들어봤다. 사진 속 아기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윤희의 웃음과 같았고 그 웃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미소였다. 진짜 미소였다. 그날의 햇살은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렀다. 봄이 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아침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요양원 복도에서는 여전히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도 똑같았지만 내 방 안의 공기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윤희는 매일 아침 7시에 찾아왔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면서 나를 보고 작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가 방 안에 햇살처럼 퍼졌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고 윤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물컵을 채우고 내 베개를 정돈했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다. 아침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가끔 창밖을 함께 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윤희가 미음을 떠서 건넬 때 우리의 손이 스쳤고 그 짧은 접촉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라는 말도 미안해요라는 말도 이제는 필요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윤희는 작은 액자를 들고 왔다. 그 흑백 사진을 액자에 넣어온 것이었는데 유리 너머로 사진 속 아기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윤희는 액자를 창가 벽에 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액자를 다 걸고 나서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사진을 봤고 나도 함께 봤다. 사진 속 내가 웃고 있었다. 젊고 밝은 얼굴로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그 아기를 놓아주면 평생 가슴에 구멍이 생길 거라는 걸. 밤마다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룰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픔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시간은 사람을 늙게 만들지만 후회는 마음을 자라게 했다. 윤희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노인들을 돌봤을 것이고 그 중에 나를 발견했을 것이다. 얼마나 놀랐을까? 자신을 버린 엄마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미움이었을까? 원망이었을까?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 하지만 윤희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간병인으로서 나를 돌보면서 말없이 곁에 머물렀다. 밤마다 와서 담요를 덮어주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주고 내가 먹기 좋게 음식을 시켜주었다. 그 모든 행동 속에 용서가 담겨 있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었다. 상처 위에 따뜻한 손을 얹는 일이었고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일이었다. 윤희는 나를 용서했고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다시 만난 모녀였다. 창가에 걸린 사진이 햇살에 반짝였다. 유리에 반사된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고 사진 속 아기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사진 앞으로 갔다.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따뜻한 기억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제 놓아줘야겠다. 속으로 생각했다. 붙잡고 있던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였다. 윤희가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했다. 25의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나를. 문이 열리고 윤희가 들어왔다.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는데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윤희는 차를 탁자에 놓고 내 옆으로 와서 함께 사진을 봤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사진을 바라봤고 그 침묵이 평온했다. 예쁘죠? 윤희가 작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뻤다. 사진 속 아기도 지금 내 옆에 선 딸도 모두 예뻤다. 윤희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전해졌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봄바람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며칠 뒤 나는 윤희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면서 윤희는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고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눈을 감았다. 옆에서 윤희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온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다. 완벽한 딸도 완벽한 어머니도 없었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나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윤희는 좋은 딸이 되어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을 뜨니 윤희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따뜻했고 그 속에서 원망이 아닌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윤희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도 내 손을 꽉 쥐었다. 우리의 손이 하나처럼 겹쳐졌고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고 요양원의 나무는 더 푸르러졌다. 윤희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내 방에 왔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렸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시고 함께 창밖을 보고 가끔 손을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진은 여전히 창가에 걸려 있었고 햇살이 들 때마다 반짝였다. 그 빛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시간은 모든 걸 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려주기도 한다고. 내가 놓아준 딸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날의 햇살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은 멀어졌지만 온기는 여전히 가까웠다.